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생님들 이제 준비하시고 수업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흡연 예방 사업의 실제라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맡게 된 강사 김보메나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선생님들께 흡연 예방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지만은 이론과 실제는 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실경험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그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천사방 대표 김혜숙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열심히 들어오고 계신데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왜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되었는지 제 소개를 통해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병원 경력이 총 13년이 있고 육아로 3년을 휴직하였고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올해 15년 차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교사입니다. 여기 모이신 선생님들께서는 정규 선생님과 기간제 선생님들을 포함한 저경력자 선생님들로 연수를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임용 시험을 보지 않았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기간제 보건교사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많은 기간제 선생님들이 보시고 어머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간제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강사로 나오게 된 것은 김혜숙 선생님의 철학과도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간제 교사가 강사로 나오면서 기간제 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드리고 천사방에서는 기간제나 정규교사나 누구나 똑같은 보건교사다라는 철학이 녹아 있어서 오늘 이렇게 강사로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은 천사방에 결처보온하는 마음으로 강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1년도부터 천사방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 여러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댓글을 열심히 달다가 보니, 어느 날 천사방의 자문단이 되었고, 이렇게 강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기간제 선생님들도 나중에 그렇게 되시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용고사를 통과하신 여기에 또 다른 정규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또 고백을 하고 싶고 제가 부족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기간제 선생님들도 오늘 수업에서 또 천사방에서 용기와 힘을 얻어가시는 시간이시길 기원합니다. 아우, 자, 그래서 이제부터 제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제목에서 학교에서 살아남기 그때 알았더라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14년간 근무하면서 경험했던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에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 학교에서는 보건교사는 메인이 아닌 자리로 위상이 높지 않습니다. 또 혼자 근무하는 구조다 보니 내 업무를 아는 동료도 없고 학교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나에게 업무를 알려줄 선배 교사가 없고 우리 천사방에 많이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에 적힌 첫 번째 문장처럼 업무를 하실 때는 컨닝을 잘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흡연 예방 사업 설명서에도 나오진 않지만 처음에 하는 업무들이 낯설고 늘 막막합니다. 이럴 때는 컨닝을 잘하고 복붙을 잘하기만 해도 업무를 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컨닝은 일단 천사방 게시판을 이용해서 자료를 받으시는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업무 포탈의 문서 검색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문서 검색을 하시면 전임자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계획서나 뭐 품위서나 기한한 거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서 제가 자료로 다 쓰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꼭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기간제 할 때는 그 학교는 아예 보건교사가 없었던 자리여서 전임자도 없었고 컴퓨터에 아무 자료도 없고 문서 검색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고 그나마 천사방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업무를 하곤 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문서 검색이라는 것이 있어서 전임자의 자료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진작에 알았더라면 엄청 업무가 쉬웠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컨닝을 잘하고 복붙을 잘하시면 업무를 잘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처음 지금 발령 받으시면 문서 검색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학교에 발령 받아서 가시면 부장님이나 교무실 실무사 선생님께 배우셔도 됩니다. 학교 구성원들한테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은 당연하니까 항상 학교 구성원들에게 당연히 이렇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도 첫 근무 때 아무것도 몰라서 교무실 실무사한테 맨날 달려갔어요. 그래서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물어봐서 업무를 많이 해결했었는데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같이 여행을 가고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업무를 모른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컨닝하시고 복붙하시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살아남기는 사실 업무 때문에 힘들기보다는 사람 관계에서 오는 힘듦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근무하시면서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살아남기 몇 가지 팁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학교에서는 나는 의료 전문가라는 마인드로 교직원을 대해야 합니다. 나는 학교의 유일한 의료 전문가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누가 와서 막 수지침을 놓는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무슨 약을 어떻게 쓰라, 치료는 어떻게 하라 하면서 옆에서 막 훈수 두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럴 때는 얕은 지식을 그렇게 뽐내고 있을 때는 의학용어를 쓰세요. 여러분들이 쓰신 의학용어, 전문용어 쓰시고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지식을 뽐내며 이야기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기선제압이 돼서 보건실 업무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전문용어를 많이 쓰시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또 학교에서는 학기 초에 보건교사, 그것도 신규 선생님이 부임하면 나도 모르게 교사들이 나를 기싸움에 빠뜨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구성원 중에는 물에 떠 있는 백조처럼 겉은 우아한데 물밑에서 발을 열심히 굴리면서 자기가 얻고 싶은 먹이를 구하러 보건실에 옵니다. 백조가 헤엄쳐 다니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물속에서 먹이를 발견하면 바로 주워 먹는 그런 형상인데요. 설마, 에이, 선생님, 이렇게 하시겠지만 진짜 그러신 분들 엄청 많아요. 보건교사가 새로 오면 관리자와 주변 동료 교사 또 학생들이 보건실의 간을 보며 보건실을 들락댑니다. 새로운 보건교사는 말랑한가 딱딱한가 이렇게 간을 보면서 무엇을 얻어볼까 이렇게 시도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학교의 나쁜 면을 알려주는 것은 아닐까 싶지만 신규 선생님들이 바로 당장 닥칠 일이라 이렇게 리얼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리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보건 선생님이 응급사고 시 잘 대처할 수 있을까? 민원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내가 곤란하고 승진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노심초사의 마음으로 보건실에 간을 보러 오세요. 또 교사들은 자기들은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을까 간을 봅니다. 이 새로운 보건교사는 내가 약국에 가지 않아도 무료 약을 얼마나 많이 줄까? 아니면 여기서 차를 마시거나 내가 쉬고 싶을 때 편히 보건실을 이용할 수 있을까? 언제 와서 한번 좀 누워볼까? 이런 마음으로 보건실을 간을 봅니다. 아니면 상담이나 영양사 선생님들도 자신의 영역의 업무를 좀 쉽게 가보고자
신규 보건교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업무를 밀어볼까 이런 꿍꿍이를 갖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교사 중에는 폭력을 맡고 있으면은 그 폭력을 하기 싫어서 보건교사에게 주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행정실에서도 마찬가지로 환경 업무를 보건교사에게 주려고 공문을 일부러 보건교사에게 던져주기도 합니다. 이런 기싸움이 학기 초에 나도 모르게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땐 인간관계 때문에 또 내가 신규라는 이유 때문에 또 기간제라는 신분 때문에 거절하기 두려워서 망설이면 엄청 힘들어지세요. 어차피 보건실은 혼자 근무하는 곳이고 보건실이라는 꼴대는 혼자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나는 말랑하고 쉬운 교사가 아니야 이런 이미지를 주면 안 됩니다. 쉬운 교사라는 이미지를 주면 안 됩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려 안 된다는 명확한 사인을 주어야 합니다. 학교는 이상하게도 호의로 해드린 것을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과한 요구를 계속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만히 있다 보면 가만히로 보는 게 학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근무하실 때 다른 사람들이 간을 보는 물음이나 보건실에 자주 오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행동은 없으니까요. 학생들은 그냥 순수하게 보건 선생님이 얼마나 예쁠까, 어떤 분일까, 그런 생각으로 많이 옵니다. 이런 호기심과 땡땡이 칠 마음으로 간을 보는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은 그냥 단순해서 단호하게 사무적으로 대하시면 그냥 물리쳐집니다. 그냥 교사들은 좀 기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그래도 단순합니다. 저도 처음에 학교 근무할 때 학생들이 무리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보건실에 학생들이 와서 난장판을 칠 때도 있었는데 그때 매우 혼란스럽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혼내도 되나? 어찌할 바를 몰랐었어요. 그때 보건교사가 애들을 생활 지도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교장 선생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을 상담하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은 보건 선생님이지만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학생을 지도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아이들을 지도하고 말썽 부리는 학생들은 좀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또 하나의 예를 들으면 작년에 이 학교에서 학생 지도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도 6학년 남학생들이 보건실에 여러 명이 와서 계속 눕는 현상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니까 특정 반이에요. 6학년 10반 학생들이었어요. 그 학생들이 여러 명이 오고 일정한 시간에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아, 이 녀석들이 땡땡이를 하려고 이렇게 보건실에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게 특정 전담 선생님 시간이었는데, 그게 바로 기간제이면서 어린 여자 음악 선생님 전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말랑하게 보고 땡땡이를 아주 신나게 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여파가 보건실 과제에 와서 보건실이 너무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장의 콜라보는 이 아이의 담임 선생님도 마침 새로 오셨고 또 너그러운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거기다가 보건실과 교실이 아주 멀어서 저희 여기 본관도 있는데 별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한 5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6학년 학생들이 보건실 올 때 절대 빠른 길로 오지도 않아요. 돌고 돌아서 보건실로 천천히 오면서 시간을 잡아먹고 보건실에 또 아이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 대기 시간 또 보내고 이러면서 저희가 너 괜찮네 하고 보내도 이미 몇십 분은 땡땡이 하는데 다 소요되고 그렇게 시간이 뚝딱 지나가는 상황이다 보니 아이들이 엄청 왔었어요. 그래서 이 아주 대환장 콜라보로 땡땡이 상승 효과가 폭발했던 것인데 보건실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폭탄을 맞을 것 같아서 정말 그때 제가 담임, 교무부장님, 또 제 직속 체육부장님 등등에게 상의를 드렸어요. 지금의 아이들이 저는 보건실에 애들이 엄청 밀려서 아이들 봐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6학년들이 와서 침상을 차지하고 말도 안 듣는다. 이 아이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계속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나아졌어요. 학교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그 반 담임은 병가를 들어가고 남자 연구부장님 무서운분이 임시 담임을 하고 교장 선생님이 아예 수업을 들어가서 아이들을 단돌이 하고 저는 또 이 아이들이 보건실에 몇 번 왔는지 부모님과 상담을 해서 이 아이들의 좀 계속 보건실에 와서 누워 있는데 수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고 곧 중학교 가는데 걱정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집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진짜 아픈지 병원도 한번 가보시라고 하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고 집에서 또 단둘이를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보건실에 오지 않게 되었고 이렇게 아이들이 거의 오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혼자 해결할 수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여러 교사와 협업해서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있으니까 혼자 끙끙대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과 소통하시기를 제가 권해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보건교사도 교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혼내기도 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도 편달해 주는 것이 교사의 자세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보건교사의 말을 잘 듣지 않는 학생도 있고 잘 듣는 학생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담임한테 또 도움 요청하면 됩니다. "이런 아이가 오는데 보건실에 서 계속 말썽 피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담임 선생님들이 또 아이를 불러서 또 상담하시고 단도리 하시고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담임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학부모님 상담도 해서 아이의 진짜 문제가 있는지 아이가 계속 왔는데 똑같은 문제로 왔는데 제가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학부모 상담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의 팁은 회의, 회시, 모임에 참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보건교사를 스스로 외톨이로 만들고 내가 왜 거기에 끼어야 하는가? 정말 어색하다. 기간제가 뭐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처자방에 고민을 많이 올리시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모임에 가셔요. 가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친분도 쌓으시고 이 학교에서 누가 제일 목소리가 큰지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학교의 문제 해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사적인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꼭 그런 데 참석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거 아주 중요한 팁이에요. 제가 지금 2인 배치에 있는데 저희 옆에 있는 정규 선생님이 경력이 적으세요. 그 선생님도 제가 이 방법을 좀 알려드렸더니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부장님을 잘 활용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장님은 여기서 아예 직속 부장님, 저희는 체육부 소속이거든요. 체육부장님일 수도 있지만 업무를 총괄하는 교무부장님이나 다른 부서의 부장님도 포함해서 "잘 활용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부장님 성향에 따라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만 부장이라는 타이틀은 학교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의 핵심적 인력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 업무의 협의 사항을 부장님을 통해 기획협의회나 부장회의의 안건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문제 해결하는 데 효율적이고 공식적인 루트로 소통하기 때문에 보건 업무를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장회의나 협의회는 때로는 전쟁터 같다고 합니다. 책임을 부여받아 나서는 대표자의 자리다 보니까 부장님들도 그런 회의 자리에서 방어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원의 실수는 부장의 실수와 연결되기도 하고 우리의 요청을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위치가 부장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부장이 자기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본인도 나가서 회의에서 방어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 보건 업무에 있어서 폭탄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 때론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부장님을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재작년에 좋은 부장님을 만나 가지고 보건실의 어려움을 여러 번 얘기해서 업무를 몇 개 떨쳐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뭐 교감 선생님이나 담당자를 찾아가서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싸운 게 아니라 부장님을 통해서 그냥 떨쳐냈습니다. 그때 학교 교감 선생님이 보건교사가 무슨 말을 하면 매정하게 대하셨어요. 듣는 척도 안 하고 들어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교감 선생님이 우리 체육부장님이 하고 친분이 있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술도 잘 마신다는 거를 알고 있어서 보건교사의 어려움을 그 부장님한테 계속 얘기를 했더니 이 부장님이 이제 교감 선생님께 그거를 계속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교감 선생님도 이 같은 교사인 부장과의 관계 때문에 매정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업무를 그 교감 선생님이 조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떨쳐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려운 점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부장님과 상의하라고 이렇게 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규가 가면 꼭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교사나 행정실에서 거부하는 모든 업무를 정말 복원에다 왕창 몰아넣는 경우가 있어요. 신규가 오면은 뭘 모르니까 업무를 다 갖다가 이렇게 떨쳐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한 번에 업무를 떼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일하시면서 하나하나 떼어내야 합니다. 절대로 전투적으로 하면은 오히려 미움만 삽니다. 싸우는 것이지만 아닌 것처럼, 내 업무를 남에게 주는 것이지만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런 태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힘드니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로 힘든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협조를 구하는 자세로 해야 업무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학교라는 곳은 내가 업무를 떼려고 하면 그 업무는 누군가가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다시 배분되도록 설득하는 작업과 인내심이 필요해서 시간이 조금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업무를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조정할 때는 대화 장소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절대 복원이 1이 되는 1대 다수의 장소를 선택해서는 안 돼요. 그런 장소가 어디냐면은 교무실이나 행정실, 교장실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협의 사항이 있고 내가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좀 업무를 떨쳐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담당자를 보건실로 오시게끔 해야 돼요. 교감 선생님을 오시게 하든 교장 선생님을 오시게 하든 부장님을 요거 보건실로 오시게끔 유도해서 협의해야 합니다. 나의 주무대로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제가 교무실이나 행정실로 가서 하면 주변인들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고 거드는 사람이 다수가 돼서 나는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예 그냥 "네네." 하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건실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핑계로 보건실로 오게 하시고 거기서 상의하시고 유리한 상황에서 대화를 하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팁이 하나 또 있어요. 제가 갔더니 막 이것저것 공문을 막 줘요. 근데 확인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업무 분장표를 보셔야 됩니다. 업무 분장표에 없는 보고내게 공문을 막 던져줄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밀어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는 업무 분장표 확인하시고 과거에 누가 이 업무를 받았었는지 아까 문서대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서를 과거에 누가 처리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서대장을 찾아서 작년에는 이 공문을 누가 받았고 어느 부서에서 했고 이런 거를 다 확인하신 다음에 이거는 이 공문은 제 업무 분장표도 없고 작년에 어떤 부서에서 처리했으니까 그 부서로 재배정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막 넘기려고 한다. 그러면 학교에는 업무를 조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학기 말에 업무 조정 때 이 각 부서의 부장님과 관리자들이 모여서 업무를 막 나누거든요, 조정하고. 이럴 때에 공식적으로 업무 조정을 신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 부서 부장님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아마 상대가 더 이상 업무를 가져가라, 이 공문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학기 말에 업무를 분장하는 시기가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꼭 이상하게 빅마우스가 있어요. 온갖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고 나를 무리하게 빠뜨리는 사람도 있고 또 나를 아주 비행기를 태우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모임이나 어떤 회식 자리에 가서 누가 빅마우스인지 좀 알아보시고 그 사람 근처에 안 가는 게 좋으세요.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와는 절대 척을 지지 마십시오. 이왕이면 자홍치마라고 관리자는 업무를 분장하고 조정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는 척을 져서는 내가 학교에서 살아남기가 힘드니까 관리자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학교 일을 수월하게 이렇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간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기간제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사실 기간제를 14년 하면서 경력 단절이 한 번도 없었어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연이어서 1년 계약을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저의 진심이 관리자나 교사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업무할 때 그 업무 중심에 항상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 기준점을 내가 편한 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교사로서 잘 이끌까?' 그런 마인드로 업무를 해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나 관리자나 교사들이 저를 그런 사람으로 평가해서 좋은 평가를 해 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 학교 가는 학교도 있어요. 똑같은 학교를 두 번 간 적도 있고 또 그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옮겨갈 사정이 되면은 관리자분이 다른 학교로 소개를 시켜 주세요. 또 과거에 같이 일하였던 관리자분이 몇 년 후에 뜬금없이 메신저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 학교에 오늘 요번에 기간제 뽑아야 되는데 뭐 오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학교는 울타리가 매우 작기 때문에 관리자들끼리 서로 다 연락을 하세요. 멀리 있어도 다 연락을 하시고 "거기 기간제 우리 학교에 지원했는데 그분 어때요?" 이렇게 레퍼런스가 이루어지니까 그 점도 기간제 선생님들께서 잘 기억하시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건실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맑은 미소나 어떨 때는 등굣길에 보건실에 들려서 "선생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하는 엉뚱한 인사가 그날 하루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힘으로 느껴지는데 여러분들도 아이들의 그 예쁜 언어나 맑은 미소를 보시면서 원동력으로 삼으시고 힘들 때 하늘 보지 마시고 아이들 얼굴 보시고 월급 통장 보셔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천사방에 들어오셔서 하소연하시면 제가 언제든 이렇게 아마 댓글을 달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마음이 따뜻한 동료 교사들도 계시고 위로해 주시는 내 편도 있고 이야기 들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천사방에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는 제 경험담은 이것으로 끝으로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목차가 있지만은 뭐 1, 2, 3, 4, 5, 6, 7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흡연 예방 사업의 비전, 목표 및 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024년 학교 흡연 예방 사업 지침에 나와 있는 표이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전은 담배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이고 추진 과제는 그냥 흡연 예방 사업과 금연 사업으로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별 사업 수행 일정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2월 달까지 이렇게 쭉 사업을 진행한다. 근데 뭐 이거 중요한 거는 없고요. 이렇게 1 월에는 사업 신청 접수 뭐 예산 교부 통보해 주고 2 월에는 사업 지침을 배포하고 3 월에는 학교 흡연 예방 사업 계획서를 금연 서비스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로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하시고 또 사업을 쭉 수행하시는데
5월 30일 일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학교들이 이때 뭐 금연 선포시, 뭐 흡연 예방 선포시, 뭐 여러 가지 행사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12월 달이 되면은 학교 흡연 예방 사업 성과대회도 이제 교육청에서 이거는 개최를 하는 거고, 또 담당자는 사업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네, 이때도 예산을 포함해서 금연 서비스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또 예산을 정리해야 돼서 K 에듀파인에서 예산을 정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유형별로 기본이냐 심하냐에 따라서 사업을 어떤 거는 필수고 어떤 거는 선택이다, 이렇게 예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지침에 다 나와 있는 그냥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거 화면만 보여드리고, 아까 수업하기 전에 이 센스 자료를 올려드렸어요. 이거는 뭐냐면 약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담임들이 흡연 예방을 하면서 자료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담임들한테 이런 자료를 뿌려 주셔도 돼요. "이걸 참고해서 흡연 예방 교육을 하시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특수학교에 여기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특수학교에서는 이거를 필수 선택을 관계없이 그냥 한 가지만 하셔도 된다는 점,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화면이에요. 기본 지침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어떤 건 필수, 어떤 건 선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요 하늘색으로 있는 흡연 학생 상관왕 라이프 코칭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흡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힘든 거여서 이 심화형에서도 선택 사업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 놨어요. 그래서 근데 학교에서는 '거의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 지금 메신저로 지금 하나 보내 드렸는데, 라이프 코칭 프로그램을 여기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다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 시간에 그 김혜수 선생님이 그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목적 사업비, 흡연 예방이 그 목적 사업비 예산을 쓰는 곳이어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하게 해 보겠습니다. 1월 월에 사업 신청을 하고 나면 예산이 내려오는 시점에 행정실에서 예산에 대한 행정 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예산에 관련한 행정 처리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산의 집행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면서 품위 올리는 거를 그냥 예산의 집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월별 그 사업 그 내용을 보시면 12월 달에 정산하는 거, 그게 예산의 정산입니다. 그래서 조금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거 김혜수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학교에서는 예산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관여되는 그 예산에는 학교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학교에서 이 예산을 규모 있게 계획을 하기, 그러니까 3월 월이 되기 전에 한 12월 달에 이거를 다 계획을 하고 협의에 따라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해서 학교 운영의 승인을 받아 확정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다 보면 11월 정도에 행정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남은 예산 빨리 쓰시고, 반납할 거 반납하시고, 뭐 내년 예산을 위해서 예산 편성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내가 에듀파인에서 갖고 있는 예산 항목에서 한 10% 정도 늘려서 내년 예산을 요구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학교에서는 보건실의 예산을 자르는 일은 거의 없어요. 예, 보건실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다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부족하면 추경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을 잘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점을 잘 아시고 그냥 넉넉하게 하시는 게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목적 사업비 예산인데, 흡연 예방 사업비가 목적 사업비, 우리가 쓰는 목적 사업비의 대표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그 목적 사업비는 목적이 있는 사업비로 범위와 용도가 정해져 있고, 집행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여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고, 잔액을 남기지 않고 사용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 사업비는 예산을 남기게 되면 이 이자까지 계산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매우 번거로운 작업이라서 행정실에서도 사업비 잔액을 영원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운영비와 이 목적 사업비는 다른 것이, 학교 운영비는 이 회기 중에, 그러니까 3월 이 새학년이 시작이 되기 전에 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목적 사업비는 그 중간에 우리가 근무하는 중간에 회기 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 운영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침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좀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뭐 수익자 부담금이 있는 방과 후 학교나 현장 체험 학습 등이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 예산 편성을 기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정실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보건실로 연락이 와요. 자, 흡연 예방 사업비가 왔으니까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이 오고, 이런 공문도 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고, 아, 나에게 요번에 190만 원이 배정이 되었구나. 이런 걸 보시고 예산 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막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문서를 검색하셔서 과거 전임자가 작성한 예산 요구서를 보시고 거기서 컨닝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서 대장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을 썼는지도 알고, 결제 라인도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거를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점이 아니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성립 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아까 김혜수 선생님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세부목으로 하나하나 자르면 나중에 이거를 뭐 추경을 하고 뭐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통으로 묶어서 이렇게 합니다. 아까 저희 이게 작년 내용인데 190만 원이 내려와서 그냥 흡연 예방 실천 학교라고 해서 190만 원 곱하기 1교 뭐 이렇게 해서 총 예산을 썼어요. 이건 제가 쓴 건 아닌데, 일단은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시면은 나중에 여러 절차 없이 한 번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하나로 표시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성립 전 예산 편성을 할 때 요구서만 원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세출 자료도 요구해 주세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한하실 때 아까 요구서와 세출 자료를 한꺼번에 이렇게 셀로 나눠서 하시면 되고, 여기 아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자세하게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행정실에서 준 지침을 가지고 자세하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흡연 예방 사업 예산 편성 지침도 따로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그 학교 흡연 예방 사업 지침 예산 편성 내용이 들어 있는데, 흡연 예방 사업을 아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쪼개면 힘들다 보니까 예시를 이렇게 줬어요. 교육 활동에 이런 거 다 넣어도 된다. 대신에 운영비만 따로 품목을 정한다. 그리고 아까 그 천사방의 김혜수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업무 추진비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운영비. 근데 여기 지침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전체 사업의 5% 이내로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 활동비는 90% 이상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 이상이기 때문에 교육비로 그냥 100%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고 운영비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업무를 할 때 교사들하고 뭔가 좀 원활하게 대화도 하면서 뭔가 보건실에서 생색을 좀 내고 우리도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런 거 하고 싶을 때는
업무 추진비를 5% 정도 남겨서 간식 같은 걸 좀 사셔도 돼요. 이제 간식도 사시고 차도 사시고 뭐 빼빼로도 돌리면서 선생님들한테 "저희 올해 이런 흡연 예방 사업할 건데 선생님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업무 추진비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미운 놈은 사탕 하나도 주기 싫을 때도 있어요. "아우 교사들 꼴보기 싫어서 나 주기 싫어."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냥 교육 활동비로 100% 편성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산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흡연 예방 사업비는 목적 사업비여서 그 자녀 예산을 0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예산 사용에 있어서 목적 사업비는 잔액을 남기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쭉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마지막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예산을 '이때 내가 예산을 0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 음 잔액을 0으로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매처와 유선으로 협의해서 견적서로 남은 예산을 0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쭉 사업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공연을 맨 마지막으로 해야 돼요. 흡연 예방 관련 공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공연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유선으로.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돈이 요만큼 남았는데 뭐 1 0 0 원인데 뭐 5 0만 원을 해 달라는 건 안 되지만은 1 0 0 원인데 98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돈이 좀 부족한데 좀 깎아서 98만 원으로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업체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선으로 전화해서 "예산이 얼마큼이 있는데 견적서를 요거에 맞춰서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견적서를 가지고 나머지 예산을 통틀어서 기환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김혜수 선생님이 설명하셨더라고요. 그 힐링샘에 가면 목적 사업비 소진을 위해서 예산 맞춤 상품을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예산을 소진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내가 마지막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몇만 원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보건실 운영비에서 조금 보태 가지고 예산을 조절해서 사업비를 다 털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거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목적 사업비를 영업 만들 때 맞춤 예산 품목들이 있어요. 뭐 10 원, 100 원, 200 원, 뭐 150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걸로 소진을 완전 소진을 하시면 싼 가격에 물건도 득템하시고 정산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렇게 목적 사업비를 정산하라라는 그 교육청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옵니다. 공문이 오면 그 12월경에 공문을 보시고 KU 에듀파인에서 정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정산을 어떻게 하는 거야? 돈 나가는 거 나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또 자세하게 그 공문 내용에 보면은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송 절차 방법이 나와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정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흡연 예방 사업에 보고를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서 하냐면 금연 서비스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데 다 공문으로 옵니다. 주소도 오고 우리 학교의 아이디와 비번 이런 거를 첨부 파일로 다 보내오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공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보고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금연 서비스 통합 정보 시스템에 이렇게 이런 화면으로 뜨시거든요. 그래서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 계획 입력란이 있고 실적 입력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획 입력란은 이제 학기 초에 하는 거고 사업 실적 입력은 이제 12월 지나서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 아래 보시면 연도가 있어요. 연도를 이거 커서를 돌리면 과거 거를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컨닝을 잘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연도 내려가시면 과거에 올렸던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다 검색하실 수 있으니까
이 계획을 그 과거 내용을 보시고 그냥 컨닝해서 복붙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과거 자료들을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실적 보고도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실적 보고에는 예산 내역을 포함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내가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실질적으로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거는 업무 포탈에서 연계기한한 문서, 내가 올린 문서, 연계기한은 뭐냐면 돈을 끌어다가 포미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 문서거든요. 그래서 연계기한한 문서를 쭉 열어서 흡연에서는 내가 뭐뭐를 썼었지 이렇게 적었다가 한꺼번에 이 금연 서비스 통합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거 실적 보고할 때 연계기한 문서를 찾아본다.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시간이 5 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다른 내용은 어려운 게 없으세요. 흡연 예방 사업의 실제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과대학교, 소규모 학교에서는 약간의 특징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과대학교에서는 사실은 담당자가 전학년을 대상으로 직접 사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 과대학급은 보면은 저희 학교도 그런데 일반 1 학년 1 반, 2 학년 1 반, 3 학년 1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반 선생님의 역할, 2반 선생님의 역할, 3반 선생님의 역할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교육 담당자가 있어요. 교육과정 담당자. 교육과정 담당자나 학년 부장님에게 "앞으로 올해 흡연 예방 교육 사업을 할 건데 어떤 게 좋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조율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할지, 언제 행사를 할지 이런 거를 학년 교육과정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흡연 예방 공연을 한다. 그러면 장소를 섭외해야 되는데 이 장소도 담당하는 교사가 따로 있어요. 그 담당하는 교사에게 "내가 언제 그 체육관을 쓰려고 하는데 써도 됩니까?" 이렇게 협의를 하고 허락을 받아서 사용해야 됩니다. 처음에 저는 이거 몰라서 그냥 제 마음대로 가서 실을 사용했는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담당자가 있다는 것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요거 미리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저는 사업 담당자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이 과다급에서는 그냥 배정만 하시면 돼요. 실제 시행하는 거는 담임들인데 100%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마음의 짐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은 안 해도 된다. 나는 계획만 세우고 전달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만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사실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면, 소규모 학교는 교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담임들이 혼자 뭐 학년 부장에 교육과정 부장에 뭐 체어학습 담당에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다 보니 흡연 예방 사업에 협조를 기대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 사업 담당자가 직접 교육하거나 행사도 내가 다 직접 해서 떠먹여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규모 학교를 만약에 가시면은 보건실에 방문자가 거의 없다 보니까 관리자가 전학년을 보건 수업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그냥 이런 흡연 예방 사업, 마약 사업 이런 거를 그냥 보건 사업 수업으로 묶어 가지고 행사를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중규모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소규모와 대규모의 방식을 조금 결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비협조 학교에서 사업 진행에 대해서도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 지금 2 분 2 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이제 막 열을 내면서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사실은 이 수업 교육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깨시면 된다. 이게 사실은 제 키포인트인데, 직접 내가 들어가서 수업하는 것만 교육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보건 소식지를 통해서 흡연 내용이 들어가면 흡연 내용을 교육을 하신 거고, 가정통신문으로 해서 나가면 그것도 교육이 되고, 공연을 보여주면 그것도 교육이 되고, 또 문예 활동을 해서 제가 아이들의 작품을 받고 상품을 나눠주는 그것도 교육이 됩니다. 근데 내가 문예 활동을 했다. 그러면 참석한 아이들만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모두 다 지나다니는 곳에 이렇게 전시를 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봐도 그것도 교육이다. 이런 점만 기억을 하시면, 아, 내가 흡연 예방 교육을 어떻게 전 교직원과 학생한테 하지? 이런 고민이 아마 사라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에 구애받으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흡연 예방 사업의 실제 예산이나 계획서를 제가 이거는 다 천사방에서 내려받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천사방에서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교재에 있는 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같은 교재라도 학교별로 사용법이 다르다. 예를 들어 콩나물 실험 세트를 제가 사려고 하면 소규모 학교에서는 보건실에서 키우고 하면 돼요. 제가 옛날에 육하급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냥 제가 거기다 키우면서 전학년들 와서 보라고 하고 거기서 아이들 보고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규모 학교에서는 할 수 있고, 대규모 학교, 작년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4학년한테 이걸 뿌려줬어요. 각 반에 한 3개씩 세트 사주고 각 반에서 이런 활동하세요. 이렇게 전달만 하고 끝.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동아리 활동, 아까 식물을 조금 뭐 하는 동아리가 있다, 우리 학교에. 그러면 그 동아리에다가 이런 거를 주시고, 한번 선생님 이런 걸 이용해서 동아리를 좀 하시면 어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또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흡연 예방 사업에서 세부 지침에 보면 동아리 운영을 해라. 이렇게 심화는 반드시 필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아리를 할 때 내가 어떻게 동아리를 꾸미지? 내가 어떻게 동아리를 조성해?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학생회를 통해서 만약에 하면 학생회가 동아리가 되는 거고, 만약에 끼꾼 발표회가 있어요. 이게 중규모에서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끼꾼 발표회를 학예회처럼 전체 하는 그런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거를 동아리라고 생각하고 강사비도 지원하고 무대 장치도 주고 뭐 이런 비용을 지출하면서 동아리 운영을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동아리 담당자에게 혹시 예산 필요하면 저희 흡연 예방에서 예산을 줄 수 있으니까 대신에 흡연과 관련된 동아리를 좀 운영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그걸 나서서 하시겠다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동아리 운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기존의 회에서 이렇게 흡연을 조금 곁들여서 하시면 동아리 운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언을 좀 드리자면은, 예산이 적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흡연 예산을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이 약간 흡연에 관련돼서 뭘 좀 활동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예산은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저경력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기본만 하셔도 잘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기본만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누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만약에 다음에 해 다른 학교로 간다. 근데 심화를 시켜놓고 간다. 그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6학급에 갔는데 800만 원을 신청해 놔 가지고 제가 아주 그 800만 원을 쓸 때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로 가실 때는 그냥 기본만 신청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다 돼서, 자, 오늘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쉬는 시간에 이렇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